적당히 좀 하지.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 부산행 기차. 앳된 얼굴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폭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내들이 끌고 가던 건 안정제에 취해 축 늘어진 젊은 엄마. 실종된 남편의 빚 때문에 사채 조직에 끌려가는 중이었어요. 사내가 코웃음을 쳤지만 이 여자가 누군지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 한서진 대위. 오늘 막 전역하고 고향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리고 서진은 고향으로 가는 부산행 기차를 버렸습니다. 조폭이 내리는 역에서 함께 내렸어요. 따블을 걸고 잡은 택시 할배와 함께 사채 조직 본부까지 맨몸으로 박살내는 제대 첫날, 뜻밖의 시원한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드라마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을 빠져나가는 부산행 기차가 미세한 진동을 뿜어내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깊숙이 기대앉은 한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낡은 캔버스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가장 깊은 곳에는 오늘 아침 부대에서 막 서명을 마친 전역 서류가 들어 있었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눈 밑에는 지독한 피로가 그림자처럼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진의 마른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텅 빈 목덜미를 쓸어내렸어요. 10년 넘게 쇄골 부근을 차갑게 짓누르던 쇳덩이 2개가 사라졌습니다. 군번줄이 벗겨진 빈자리가 오늘따라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죠. 기차가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닫아둔 눈꺼풀 너머로 기묘하고 이질적인 감각이 파고들었어요. 레일이 마찰하는 일정한 백색 소음 사이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규칙한 박자가 섞여 있었죠. 통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대각선 좌석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감고 있던 눈꺼풀만 아주 미세하게 들어 올렸어요. 흐릿한 시야의 틈새로 세 사람의 실루엣이 들어왔죠. 창가 쪽에 앉은 젊은 여자 하나와 그녀의 양옆 통로 쪽을 꽉 채우고 앉은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이 주고받는 속삭임은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짧고 건조한 지시,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 억양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앉은 자세가 기묘했죠.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는 대신 2사람 모두 어깨를 안쪽으로 굽힌 채 가운데 앉은 여자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행인을 향한 배려나 호의가 아니었어요. 타겟의 동선을 차단하는 완벽한 포위이자 감시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때 2 남자의 바로 뒤쪽 좌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왔어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앞좌석 사이로 몸을 기울여 졸개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2 남자가 즉각 자세를 고쳐 앉는 것으로 보아 그 양복이 이 팀의 머리라는 건 분명했죠. 서진의 시선이 양복 남자의 얼굴 위를 한번 스쳤습니다. 서진의 서늘한 시선이 창가 쪽에 축 늘어진 여자를 향했어요. 여자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지만 동공의 초점은 완전히 풀려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어깨는 힘없이 처져 있었고 무릎 위에 얌전히 놓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신경 안정제나 근육 이완제가 혈관을 타고 돌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체 반응이었어요. 707 특임대 시절 숱한 작전과 훈련 속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던 위험한 징후였죠. 기차가 선로의 커브를 돌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자의 상체가 통로 쪽으로 힘없이 픽 쏠렸어요. 그 순간 옆에 앉은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거칠게 낚아채 원래 자리로 우겨 넣었습니다. 몸 똑바로 세워. 자는 척하지 말고. 남자의 입에서 새어나온 낮고 으르렁거리는 경고. 그 억압적인 동작 하나로 그들 사이의 명확한 힘의 논리가 증명되었습니다. 서진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오른손이 서서히 말려 들어가며 가벼운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아직 몸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부로 군복을 벗은 민간인이었고
더 이상 남의 전쟁에 섣불리 끼어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논밭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반. 눈을 감고 있으면 금방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였습니다. 서진이 다시 눈을 감으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창백한 입술이 달싹였어요. 달리는 기차의 소음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하게 갈라진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제발 아이한테 전화만 한 통만요. 찰나의 순간이었죠.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여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꾹 누르며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그 짧고 처절한 속삭임은 이미 좁은 통로를 넘어 서진의 귓바퀴에 깊숙이 꽂혀버렸어요. 가볍게 쥐어있던 서진의 주먹 위로 굵은 핏대가 솟아올랐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진 주먹. 반쯤 감겨있던 서진의 눈이 마침내 완벽하게 열렸어요. 무기력하게 가라앉아 있던 피곤한 눈동자 안에서 한겨울의 빙판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안광이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죠. 서진이 낡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서진의 가방이 통로 쪽에 앉아있던 건장한 사내의 무릎을 살짝 스쳤어요. 사내가 미간을 잔뜩 구기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서진이 어깨를 움츠리며 가볍게 허리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건조하고 짧은 사과.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 1초 남짓한 찰나의 시간 동안 서진의 차가운 시선은 좌석 주변의 모든 전술적 지표를 완벽하게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타겟 인원은 총 3, 통로 쪽 사내 2, 그리고 기차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3번째 남자가 대각선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양복 차림 사내들의 허리춤과 재킷 안쪽이 둔탁하게 불룩했습니다. 치명적인 총기는 아니어도 제법 묵직한 연장들을 품고 있는 모양새였어요. 시선이 아래로 향했죠. 카디건 소매 밖으로 삐져나온 여자의 얇은 손목에는 강제로 끌려오며 생긴 선명하고 붉은 멍자국이 밧줄처럼 감겨 있었습니다. 사내가 욕설을 뱉으려 입을 벌리는 순간이었어요. 맞은편 좌석에 양복 입은 남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내는 흠칫하며 즉시 입을 다물었죠. 완벽하게 통제되는 지휘체계. 저 양복 입은 남자가 이 무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서진이 다시 몸을 일으키려던 때였습니다. 방금 전에 가벼운 접촉 탓에 여자의 열린 가방 틈새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서진이 허리를 굽혀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가 살짝 벌어졌죠. 삐뚤빼뚤한 크레용 자국. 젊은 엄마와 작은 아이가 손을 꽉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진의 마른 손이 그 그림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멈췄어요. 떨어뜨리셨어요. 서진이 종이를 내밀자 초점 잃은 여자의 두 눈이 느릿하게 서진을 향했습니다. 창백한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죠. 서진은 여자의 무릎 위로 조용히 그림을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안정제에 취해 힘이 풀린 여자의 손은 그 가벼운 종이 한 장조차 움켜쥐지 못했어요. 종이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서진이 재빨리 그것을 낚아채 자신의 재킷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그 일련의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의 시선은 곧 무심하게 거두어졌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헐렁한 운동복 차림의 앳된 여자. 남자의 머릿속 계산기에서 서진은 어떠한 위협 표지판도 띄우지 못하는 흔한 승객일 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가 중간역에 정차한다는 안내방송이 객실을 울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사내들이 여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거칠게 팔을 끼워 넣었어요. 일어나. 도착했어. 사내의 낮은 속삭임과 함께 여자의 상체가 억지로 일으켜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축 늘어진 몸뚱이를 사내들이 아픈 일행을 부축하는 척 능숙하게 끌고 통로를 걷기 시작했죠. 그들의 뒤를 따르던 양복 입은 남자가 서진의 좌석 옆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남자의 구두 발소리가 우뚝 멈춰섰어요. 남자가 서진을 비스듬히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서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다음에 만나면 조심해. 조용히 살아.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나름의 위험한 노련함이 배어있는 경고였어요. 남자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여유롭게 객실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플랫폼에 완전히 멈춰섰어요. 서진은 유리창 너머로 역사를 빠져나간 사내들이 검은색 승합차 뒷자리에 여자를 짐짝처럼 밀어넣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재킷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서진의 오른손 끝에 거칠고 투박한 크레용의 질감이 스치듯 닿았죠. 안내방송의 건조한 기계음이 객실을 채웠습니다. 출입문이 곧 닫히며 열차가 출발한다는 신호였어요. 서진의 시선이 창밖의 검은 승합차와 기차 객실에 닫히려는 출입문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해도 안정제에 취한 여자와 보호자를 자처하는 남자들의 조합은 자발적 동행이라는 핑계로 수사를 지연시킬 것이 뻔했죠. 당장 저 기차 안에서 사내들을 제압한다 한들 꼬리 자르기에 불과할 뿐 거대한 조직의 실체와 아이의 행방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될 터였습니다. 서진의 마른 소나기가 주머니 속의 종이를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무거운 출입문이 좌우에서 미끄러져 들어오며 맞물리려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죠. 서진이 자리에서 튕겨나가듯 캔버스 가방을 집어들고 좁은 틈새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문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그녀의 등 뒤로 완전히 닫혔어요. 부산행 기차가 낮은 진동을 뿜어내며 속력을 높여갔습니다. 낡은 플랫폼 위에는 서진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요. 낯선 역의 작은 광장이었습니다. 방금 전 서진을 토해낸 기차가 등 뒤에서 거친 쇳소리를 내며 멀어지고 있었죠. 드문드문 늘어선 택시 승강장 맨 앞자리에 낡고 각진 택시 한 대가 시동을 켜둔 채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쟁걸음으로 다가가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고 몸을 밀어 넣었어요. 저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검은색 승합차 보이죠? 따라가 주세요. 요금은 더블로 드릴게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60대 후반의 택시기사 김만수가 룸미러로 서진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헐렁한 운동복 차림에 낡은 캔버스 가방 하나를 무릎에 안고 얕은 숨을 내쉬는 앳된 여자였죠. 만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아가씨, 대낮부터 무슨 일이야? 저 험악하게 생긴 차는 왜 쫓아? 급한 일이에요. 답을 드릴게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단호하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만수가 혀를 찢차며 핸들을 고쳐 잡았어요.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어. 입으로는 퉁명스럽게 투덜거렸지만 따블이라는 확실하고 현실적인 조건은 노련한 택시기사의 발끝을 즉각 가속 페달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택시가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광장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죠. 낡은 택시가 검은 승합차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안의 공기는 의외로 고요했어요. 수십 년 동안 아스팔트 위를 달려온 만수의 운전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정교했습니다. 그는 앞차의 꽁무니에 바짝 붙어 경적을 울리는 대신 차 두 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에 차를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신호가 걸릴 때면 부드럽게 속도를 줄여 다른 차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죠. 서진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방의 검은 승합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룸미러 너머로 그 서늘하고 날선 눈빛을 읽은 만수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물었어요. 아가씨, 이거 혹시 경찰에 전화해야 되는 골치 아픈 일 아니지? 저 차에 아픈 사람이 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서진은 꼭 필요한 정보만을 짧게 잘라 뱉어냈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철저히 배제된 마치 은밀한 작전 브리핑 같은 건조한 어투였죠. 그 묵직한 기세에 눌린 만수도 더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묵묵히 전방을 주시하며 핸들만 돌렸습니다.
승합차가 갑자기 좌회전 신호 없이 골목으로 빠졌어요. 만수가 당황하지 않고 한 블록을 더 직진한 뒤 다음 골목에서 돌아 나란히 붙었습니다. 서진이 룸미러로 만수를 봤어요. 만수가 시선을 느꼈는지 씩 웃었죠. 아가씨, 이 동네 길은 이 할배가 30년 넘게 달렸어. 눈 감고도 돌아다닐 수 있다고.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만수의 손은 투덜거리는 입과 달리 한없이 안정적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창 밖의 풍경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번잡했던 도심의 화려한 간판들이 하나둘씩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낡고 색이 바랜 회색빛 콘크리트 상가들이 채워나갔습니다. 왕복 4차선이었던 도로는 어느새 중앙선조차 칠해져 있지 않은 비좁은 2차선 골목으로 쪼그라들었죠. 인도 위를 걷는 사람들의 그림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목적지가 점점 인적이 드물고 서늘한 외곽의 사각지대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앞차속도 줄이네. 다 왔나 봐. 만수의 낮은 중얼거림과 함께 앞서가던 검은 승합차가 비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 불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스산하고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택시가 승합차에서 한 블록 떨어진 모퉁이의 어두운 그늘 속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서진이 무릎 위에 두었던 캔버스 가방의 지퍼를 단단하게 채웠습니다. 택시가 멈춰 선 모퉁이 너머로 시동을 끈 검은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서진은 반쯤 열린 차창 너머로 승합차가 주차된 건물을 조용하고 예리하게 스캔했어요. 도심 외곽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낡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은 앙상하게 말라붙어 있었고 1층은 아예 간판마저 뜯겨나간 빈 점포들이 어둠 속에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음산한 분위기. 오직 2층의 넓은 창문에서만 흐릿한 형광등 불빛이 도로 위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짙은 회색의 불투명 시트지가 유리창 전체에 꼼꼼하게 발려 있어 내부의 상황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서진이 안전벨트를 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있던 만수가 불안한 눈초리로 어두운 골목과 상가 건물을 쉴 새 없이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아가씨, 동네 분위기가 영 살벌한데 여기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 차라리 지금 경찰을 부르는 게 낫지 않겠어? 걱정이 한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무릎 위에 안고 있던 낡은 캔버스 가방을 뒷좌석 빈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았죠. 민간인을 위험 속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긋기였습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서진은 곧바로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 벽면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건물 정면으로 무작정 걸어가는 대신 주변의 지형지물과 가로등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은밀하게 시야각을 확보해 나갔죠. 구두 굽소리나 옷깃 스치는 소리 하나 나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걸음걸이였습니다. 건물 모서리에 다다른 그녀가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목표 건물의 진입로와 퇴로를 머릿속 지도로 옮겨가리기 시작했어요. 우선 진입로. 건물 정면에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으로 곧장 이어지는 가파른 철제 계단이 보였습니다. 붉게 녹이 쓴 계단은 밟을 때마다 둔탁한 금소금을 낼 것이 뻔했죠. 시선을 돌려 상가 측면의 비좁은 틈새를 살피자 굳게 닫힌 낡은 비상구 철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물쇠로 엉성하게 잠겨 있어 유사시 퇴로로 차단하거나 부수고 나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서진의 차가운 눈동자가 이번에는 건물 앞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차량들을 훑었습니다. 방금 전 여자를 싣고 도착한 검은 승합차 한 대, 그리고 그 옆에 비스듬히 세워진 검은색 대형 세단 2대였죠. 차량의 주차 간격과 배기구의 열기, 그리고 2층 창문 너머로
미세하게 울리는 웅성거림의 밀도를 역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합차를 몰고 온 3명, 세단 2대를 채울 수 있는 상주 인력, 건물 안의 인원은 최소 7에서 최대 10명 안팎이라는 계산이 떨어졌어요. 기차에서 마주쳤던 양복 입은 남자의 철저한 지휘 체계와 기민한 움직임을 고려하면 저들은 결코 오합지졸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훈련을 받고 거친 불법 추심에 이골이 난 사체 조직의 지역 거점이 분명했죠. 건물의 뼈대와 적의 규모를 오차없이 파악한 서진이 짙은 그림자 속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안전한 일상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마지막 분기점이었어요. 이 어두운 골목을 벗어나 뒤에서 대기 중인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돌아간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폭력과 피냄새로부터 완벽하게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하지만 서진의 오른손은 재킷 주머니 속으로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마른 손끝에 거칠게 반으로 접힌 종이의 질감이 스치듯 닿았어요. 삐뚤빼뚤한 크레용으로 색칠해 놓은 아이와 엄마가 단단하게 맞잡은 2손. 손가락 끝을 타고 전해지는 그 얄팍한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미 기차 안에서 내려버린 결심의 쐐기를 한 번 더 묵직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남의 전쟁에 섣불리 끼어들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무너져가는 작은 세상을 방관할 수 없다는 본능이 그녀의 심장 박동을 다시 차갑게 조율하고 있었죠.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서진이 2층으로 이어진 가파른 철제 계단을 향해 느리지만 보폭이 완벽하게 일정한 걸음을 조용히 옮기기 시작했어요. 붉게 녹이 쓴 철제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굳게 닫힌 낡은 철문 너머로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텔레비전 소리와 남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짙게 밴 컵라면 국물 냄새도 함께 밀려왔죠. 전투를 앞두고 바짝 독이 오른 적이 아니라 완벽하게 긴장이 풀려 있는 포식자들의 가장 나른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심호흡조차 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철문 손잡이를 당겨 열었어요. 돈 빌리러 왔는데요. 무심하고 건조한 목소리가 비좁은 사무실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상에 걸터앉아 라면을 먹던 사내 서너 명의 시선이 일제히 출입문 쪽으로 쏠렸죠. 헐렁한 운동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앳된 여자.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의 등장에 사내들은 경계는커녕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여기 그런 데 아니니까 잘못 찾아왔으면 얌전히 나가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 하나가 귀찮은 기색으로 다가왔어요. 서진은 그가 걸어오는 짧은 틈을 타 사무실 내부의 구조를 완벽하게 해부했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책상 3개와 접이식 의자들, 한쪽 벽면을 채운 찌그러진 철제 캐비닛, 그리고 탕비실 칸막이 너머로 굳게 닫힌 안쪽 방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서진의 고요한 시선이 그 닫힌 문손잡이에 아주 잠깐 머물렀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나가라고. 사내가 짜증 섞인 억양으로 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진의 몸이 사내의 손길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허공으로 뻗어나온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듯 감싸쥐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완벽하게 역행하여 바깥쪽으로 짧게 비틀어 버렸죠. 사내의 입에서 비명이 채 터져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진은 비틀린 사내의 팔을 그대로 끌어내려 가장 가까운 책상 모서리에 팔꿈치 관절을 강하게 내리눌렀어요. 관절이 꺾이는 방향으로 체중이 실리자 거구의 사내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한 완벽한 무력화였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나머지 3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의 발끝이 바닥에 뒹굴던 접이식 철제 의자를 정확하게 걷어찼어요. 바닥을 미끄러지듯 날아간 의자가 가장 먼저 달려오던 사내의 정강이를 무자비하게 쳤습니다. 사내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찰나 서진은 책상 위에 쌓여있던 두꺼운 서류철과 전화기를 뒤따라오던 다른 사내의 얼굴 쪽으로 거칠게 밀어던졌죠. 갑작스럽게 날아온 물건들의 시야가 차단된 사내가 허우적거렸습니다. 서진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비좁은 공간의 가구들을 완벽한 방패이자 장애물로 활용했어요. 정강이를 부여잡고 일어서려는 사내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그대로 철제 캐비닛 쪽으로 체중을 실어 밀어붙였습니다. 사내가 캐비닛 안쪽으로 처박히자마자 열려있던 묵직한 철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죠. 마지막 남은 사내가 주먹을 크게 휘두르며 다가왔지만 서진은 상체를 가볍게 숙여 타격을 피했습니다. 곧바로 사내의 허리춤을 파고들어 무게중심을 무너뜨린 뒤 어깨를 이용한 넘기기로 낡은 소파 위로 처박아 버렸어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초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웠던 사무실 안에는 바닥과 소파에 널브러져 끙끙거리는 사내들의 억눌린 신음만이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서진은 옷깃 하나 구겨지지 않은 채 호흡조차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녁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10년 넘게 피와 땀으로 벼려진 707 특임대의 전술적 움직임은 세포 단위에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바닥에서 뒹구는 사내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곧장 사무실 안쪽에 닫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젖혔죠. 하지만 서진의 고요했던 눈동자에 미세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여자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기차에서 내린 지 불과 20분 남짓. 타겟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사무실 안쪽 탕비실 너머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뒷문이 열리더니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기차 안에서 서진의 곁을 지나며 나지막한 경고를 남겼던 바로 그 사체 지점장이었죠. 남자의 구두코가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는 부하들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서진의 얼굴을 향했어요. 기차에서 보았던 운동복 차림의 여자를 단번에 알아본 남자의 미간이 날카롭게 좁혀졌습니다. 아가씨, 내가 분명히 조용히 살라고 했는데 기차에서 들려주었던 나지막한 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처참하게 박살난 자신의 사무실 꼴을 본 남자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여유 대신 서늘한 살기가 배어 있었죠. 서진은 바닥에 쓰러진 사내를 타넘고 남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여자 어디 있어요? 협상이나 부탁의 억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목적만을 묻는 건조하고 짧은 신문이었어요. 남자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구겨진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아가씨가 꽤 대단하긴 한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여긴 우리 지점이야. 저 여자는 방금 이미 본부로 넘어갔어. 남자가 턱을 치켜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알 바 아니잖아. 돈 안 갚은 빚쟁이 하나 정당하게 데려간 건데 뭐가 문제야. 사채업자 특유의 뻔뻔한 논리. 서진이 남자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빚이 남편 거죠. 남편은 실종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한테 억지로 떠넘겨서 갚으라는 건데요. 남자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기차 안에서 여자가 내뱉은 흐릿한 속삭임과 가방 사이로 보였던 낡은 서류 더미를 조합해낸 서진의 추론이었습니다. 서진이 단순하게 힘만 쓰는 불청객이 아님을 깨달은 남자의 눈빛이 맹수처럼 사납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빚은 빚이야. 남편이 쓰든 마누라가 쓰든 빌린 쪽이 갚아야지. 법도 우리 편이라고. 서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전역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이런 부류의 논리는 군대에서도 질리도록 들어왔으니까요. 법이 당신 편이면 왜 안정제를 먹여서 끌고 가요? 남자의 입이 닫혔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남자가 재킷을 펄럭이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구르던 말단 졸개들과는 움직임의 궤적이 달랐어요. 길거리 싸움에 이골이 난 빠르고 위협적인 주먹이 서진의 턱을 향해 곧장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빈틈투성이의 느릿한 동작일 뿐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비틀어 타격을 흘려보냈습니다. 동시에 남자의 뻗어나온 팔목을 두 손으로 낚아채고 그대로 자신의 체중을 실어 남자의 무릎 오금을 발창으로 강하게 걷어찼어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남자의 상체가 꺾이며 시멘트 바닥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보여주었던 노련함과 여유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서진은 바닥에 엎어진 남자의 등 위로 무릎을 올려 단단하게 찍어 눌렀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있던 남자의 오른팔을 꺾어 등 뒤로 바짝 들어 올렸어요. 본부가 어디예요? 건조한 질문이 남자의 귓가로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고통에 찬 신음을 뱉으면서도 이를 악물었어요. 말하면 나도 끝이야. 우리 조직이 동네 양아치 수준인 줄 알아. 서진은 대답 대신 남자의 팔목을 관절이 꺾이는 역방향으로 조금 더 밀어 올렸습니다. 관절이 한계치까지 밀려 올라가자 남자의 전신이 활처럼 뒤로 젖혀졌어요. 남자의 입에서 짐승 같은 거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극한의 통증을 견디지 못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주소를 토해냈어요. 도심 외곽에 자리 잡은 대형 상업 빌딩. 낡은 점포를 개조한 이런 허접한 지점과는 차원이 다른 기업처럼 굴러가는 거대 사채 조직의 진짜 심장부이자 보스가 있는 곳이었죠. 원하는 정보를 모두 확보한 서진이 남자의 팔을 가볍게 놓아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올 거예요.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요. 서진이 진짜 경찰을 불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적의 발을 현장에 묶어두는 차가운 통보였죠. 서진은 어깨를 감싸 쥐고 헐떡이는 지점장과 엉망이 된 사무실을 뒤로 한 채 붉게 녹슨 철제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서진이 어두운 상가 골목을 빠져나와 택시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쉴 새 없이 핸들을 두드리던 만수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헐렁한 운동복 어깨 언저리에는 희뿌연 시멘트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호흡은 마치 동네 한 바퀴를 가볍게 산책하고 온 사람처럼 완벽하게 평온했습니다. 아가씨,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왔어요. 서진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그 담담하고 서늘한 태도에 만수는 턱 끝까지 차올랐던 질문들을 도로 삼킬 수밖에 없었죠. 근처에 싼 여관 있어요? 서진의 건조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는 도심 한복판에 번듯한 대형 빌딩을 세워두고 기업처럼 굴러가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어요. 오직 맨몸 하나로 당장 쳐들어가기에는 정보도 동선 확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비의 시간이 필요했죠. 만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택시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차 안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서진은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밤거리를 응시했습니다. 만수는 신호에 걸릴 때마다 룸미러로 뒷좌석의 서진을 힐끗거렸지만
굳게 닫힌 그녀의 입술을 보고는 이내 시선을 거두었죠. 빨간 신호에 멈춰 선 택시의 대시보드 위로 작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월의 바랜 사진 속에서 교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시선을 주자 만수가 멋쩍게 사진을 손바닥으로 덮었어요. 우리 딸이야. 요즘은 서울에 있어. 서진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죠. 서진의 머릿속은 오직 내일 밤 치러야 할 거대한 전장의 구조를 짜맞추는 작업으로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택시가 비좁고 낡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허름한 여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색 네온사인 불빛이 깜빡이며 택시 안을 희미하게 비췄어요. 서진이 무릎 위에 두었던 캔버스 가방을 챙겨 들고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가 룸미러 너머로 만수와 조용히 시선을 맞추었죠. 할아버지, 내일 저녁에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어요? 갈 곳이 하나 있어서요. 만수가 거북이처럼 목을 빼고 핸들을 꽉 쥔 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좁은 차 안의 공기가 바위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만수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가씨, 미안해. 나는 못하겠어. 무서워. 그것은 어떤 비겁함이나 이기적인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운전대만 쥐고 손님을 실어 나르며 평범하게 살아온 60대 노인이 피냄새가 진동하는 조폭들의 세계에 발을 들이며 느끼는 아주 솔직하고 뼈저린 현실적인 공포였어요. 서진은 만수를 원망하거나 억지로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지독한 전쟁은 훈련받은 군인의 몫이었어요. 일상을 사는 민간인을 억지로 사선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녀의 확고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알겠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서진은 지갑을 열어 약속했던 더블 요금을 넉넉하게 셈하여 조수석 위로 올려두었습니다. 만수는 지폐를 내려다보며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기어를 변속하고 차머리를 도망치듯 급하게 돌렸어요. 서진은 낡은 택시의 붉은 후미등이 어두운 골목 끝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유일한 조력자를 잃은 아쉬움보다 온전히 혼자서 끝을 봐야 한다는 차갑고 단단한 현실이 그녀의 발끝을 맴돌았죠. 서진은 캔버스 가방을 고쳐 메고 여관의 낡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뜬 허름한 여관방 안. 서진은 딱딱한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켓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반으로 접힌 종이를 천천히 펼치자 삐뚤빼뚤한 크레용 자국이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로 드러났죠. 작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 그린 꽉 맞잡은 엄마와 아이의 두 손이었습니다. 서진의 굳은 살 박인 마른 손끝이 그 서툰 선 위를 말없이 쓸어내렸습니다. 어떠한 깊은 한숨도 무거운 독백도 없었죠. 그저 투박한 종이의 질감을 손끝으로 새기는 그 고요한 동작 하나가 내일 밤 거대한 사지로 기어 들어가야만 하는 그녀의 유일하고도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림을 주머니에 넣고 매트리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양팔을 올렸어요. 어깨 관절을 돌리고 손목을 풀고 발목을 좌우로 꺾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쓴 관절기의 반동이 오른쪽 팔꿈치에 미세하게 남아 있었죠.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세면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 밑 그림자가 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차에 탔던 그 얼굴 그대로였죠. 서진은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수돗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진이 탁상용 스탠드에 불을 껐습니다. 같은 시각 낡은 아파트 현관 앞 만수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어요. 대시보드 위에 두고 다니던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얼굴. 만수의 거친 엄지가 사진 위를 한번 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만수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 택시에 시동을 걸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 낡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여관 정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도로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녀의 발끝이 우뚝 멈춰 섰어요. 텅 빈 골목 한 구석, 어젯밤 도망치듯 떠났던 그 낡고 각진 택시 한 대가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달아빠진 핸들에 엎드려 있던 운전석의 남자가 인기척에 고개를 번쩍 들었죠. 만수였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차창 쪽으로 다가갔어요.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내려간 유리창 너머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핏발이 붉게 선 만수의 두 눈이 보였습니다. 내 이름은 김만수야. 만수 할배라고 불러. 만수가 갈라진 쉰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까지 그저 우연히 만난 택시기사와 승객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이름이라는 단단한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어제 분명히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서진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굽은 어깨를 시트에 기대며 핸들을 툭툭 두드렸어요. 나도 딸이 있어. 딱 아가씨 또래야. 짧고 무거운 침묵이 차 안팎의 서늘한 공기를 메웠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갔는데 우리 딸내미 자는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도무지 잠이 안 오더다고. 아가씨가 쫓던 그 여자한테도 아이가 있다며? 그 핏덩이 같은 아이가 지금 엄마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만수가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무섭지. 오금이 저리도록 무서워. 하지만 이 할배가 늙어서 비겁한 겁쟁이로 살다 죽을 수는 없잖아. 아가씨 혼자 그 사지로 보내놓고 나 혼자 발 뻗고 자면 평생 거울 보기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다시 왔어. 거창한 영웅심이나 화려한 사명감이 아니었어요. 그저 딸을 가진 평범한 아버지가 낼 수 있는 가장 투박하고 눈부신 용기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없이 만수의 충혈된 눈을 바라보았죠. 어떠한 감정적인 위로나 호들갑스러운 감사 인사는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뒷좌석에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차에 올랐어요. 고마워요, 만수 할배. 짧지만 그 어떤 긴 문장보다 묵직하게 얹힌 한마디였습니다. 만수의 입가에 그제야 안도의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가 차 키를 쥐고 돌리자 밤새 차갑게 식어있던 택시의 엔진이 거친 진동과 함께 뜨겁게 깨어났습니다. 근데 아가씨, 이름이 뭐야? 나만 억울하게 이름 알려줬잖아. 만수가 기어를 변속하며 쾌활하게 물었습니다. 룸미러 너머로 서진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가 맞닿았죠. 한서진이요. 서진이. 거참 깡다구 하나는 엄청나게 생겼네. 좋은 이름이야. 만수가 호탕하게 웃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낡은 택시가 아침 햇살이 비치는 도로 위로 힘차게 미끄러져 나갔어요. 신호에 걸린 택시 안에서 만수가 물었어요. 서진이, 거기 가면 얼마나 험한 놈들이 있는 거야? 어제보다는 많을 거예요. 만수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기어를 빼지는 않았습니다. 많으면 얼마나 많은데. 할배는 차만 대기해 주시면 돼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낡은 택시가 도심의 번잡한 사거리를 벗어나 왕복 6차선의 외곽 도로를 시원하게 내달렸습니다. 서진은 만수에게 목적지 근처까지만 이동한 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침투는 어둠이 내린 뒤에 해야 했으니까요. 만수의 택시는 외곽의 한적한 주차장에 세워진 채 오후를 보냈습니다. 차창 밖의 풍경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었어요.
빽빽하게 솟아있던 고층 빌딩들은 듬성듬성한 저층 상가들로 바뀌었고, 이내 거대한 공장지대의 회색빛 담벼락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기차역에서 향했던 그 허름한 사채 지점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서늘한 암시였습니다. 핸들을 꽉 쥔 만수가 백미러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아, 대체 거기가 얼마나 큰 곳이길래 이 먼 외곽까지 들어가는 거야? 가봐야 알아요. 서진의 대답은 건조했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지점보다 훨씬 더 위험한 포식자들이 우글거릴 것이라는 단단한 각오가 배어 있었습니다. 만수의 미간이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입술을 꾹 깨문 채 핸들에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어느덧 짧은 봄의 태양이 서산 너머로 붉게 가라앉고 매서운 어둠이 도로 위를 무겁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침투를 위해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던 서진의 전술적 판단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간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만수의 택시가 인적이 끊긴 외곽공단 한 구석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끈 낡은 차체는 짙은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스며들었어요. 목적지는 택시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우뚝 솟아있는 5층짜리 대형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창고나 중소기업의 사무용 빌딩 같았지만 규모와 경계태세는 사채 지점 나부랭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죠. 서진이 택시에서 소리 없이 내려 건물의 외곽을 정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정면 주차장에는 10여 대의 고급 세단과 검은 승합차들이 도열해 있었고 입구에는 덩치가 산만한 경비원 둘이 오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짙은 그림자 속을 유령처럼 미끄러지며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문 쪽 화물 반입구에는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드나들며 짐을 나르고 있었고 건물 측면에는 외부에서 옥상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비상철제 계단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서진의 예리한 시선이 각 층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의 패턴을 읽어냈어요. 1층부터 3층까지는 불이 드문드문 켜져 있거나 텅 비어 있는 반면 4층과 5층 전체는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힌 채 짙은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인력의 대부분과 핵심 지휘부가 꼭대기층에 몰려 있다는 완벽한 전술 지도가 서진의 머릿속에 오차없이 그려졌습니다. 모든 정찰을 마친 서진이 다시 택시가 숨어있는 어두운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뒷좌석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자 잔뜩 긴장하고 있던 만수가 황급히 창문을 내렸죠. 만수 할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서진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서진이 밤새 검색해둔 관할 경찰서의 번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제가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정확히 30분 뒤에 이 번호로 신고해 주세요. 30분? 경찰한테 뭐라고 말하면 되는데? 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어떠한 과장도 섞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여기 주소랑 납치된 여자가 감금되어 있다고만 말하시면 돼요. 그 전에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오직 자신의 맨몸 하나로 거대한 조직을 부수고 여자를 구출해 내겠다는 30분간의 숨막히는 타임어택이었습니다. 만수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죠. 서진아. 만수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충혈된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꼭 몸성이 나와야 한다. 알겠지? 서진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배, 30분만 세면 돼요. 알았어. 정확히 30분 뒤에 전화할게.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서진의 등을 든든하게 받쳐주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서진이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핸들을 쥔 만수의 어깨를 두어 번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마워요, 할배. 서진은 뒷좌석에 놓아두었던 캔버스 가방을 만수에게 건넸어요. 짧은 인사를 남긴 서진이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낡은 택시의 운전석에 홀로 남은 만수는 헐렁한 운동복 차림의 앳된 여자가 거대한 빌딩에 짙고 서늘한 어둠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그 묵직한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숨막히는 30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상가 건물의 측면. 가파르게 뻗은 철제 비상계단을 오르는 서진의 발끝에는 어떠한 소음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딛는 운동화 밑창의 마찰음조차 완벽하게 통제된 소리 없는 걸음이었죠. 그녀의 호흡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전신의 근육은 언제든 용수철처럼 튕겨 나갈 수 있도록 팽팽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갔던 사체 지점과는 달랐어요. 거대한 적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지금 서진은 완벽하게 어둠 속에 스며드는 맹수의 사냥법을 선택했습니다. 2층으로 통하는 낡은 철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섰어요. 길게 뻗은 복도 천장에는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어 밝은 빛과 짙은 그림자가 규칙적인 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벽면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시선을 위로 뻗었어요. 천장 구석에 매달린 CCTV 렌즈의 회전 반경과 사각지대를 단숨에 머릿속으로 계산해냈죠. 렌즈가 반대편을 향해 돌아가는 찰나 서진이 그림자를 타고 유령처럼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복도 모퉁이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전기를 든 경비원 하나가 하품을 하며 걸어 나오고 있었죠. 경비원의 시선이 복도를 향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서진이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경비원의 등 뒤로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단단한 오른팔이 뱀처럼 사내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목을 감아 의식을 끊는 정확한 조르기. 사내는 비명 한 번 내지 못한 채 불과 3초 만에 눈이 뒤집히며 축 늘어졌죠. 서진은 바닥에 쓰러지는 사내의 몸무게를 자신의 무릎으로 온전히 받아내며 바닥에 닿는 작은 소음마저 완벽하게 집어삼켰습니다. 서진은 기절한 사내를 어두운 구석에 눕히고 그의 귀에 꽂힌 무전기 이어폰을 확인했어요. 치직거리는 주파수 너머로 일정한 간격마다 들려오는 짧은 보고 소리. 정기적인 체크인 시간을 파악한 서진이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복도 끝 비상구 손잡이를 잡았어요. 녹슨 경첩에서 나는 금속 파열음을 죽이기 위해 서진은 밀리미터 단위로 힘을 조절하며 아주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3층과 4층으로 올라갈수록 건물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블라인드가 처진 사무실 문틈으로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서류를 넘기는 소리들이 쉴 새 없이 새어나왔어요. 흔한 동네 양아치들의 아지트가 아니라 완벽하게 분업화되어 돌아가는 중견 기업의 야간 연장 근무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사채 조직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지 공간 자체가 증명하고 있었죠. 그때 위층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두 사람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소리 없이 복도 옆에 텅 빈 사무실 손잡이를 돌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문을 아주 살짝 열어둔 채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밤에 물건 하나 더 들어온다며? 지점장이 직접 픽업한 아줌마 하나. 시시껄렁한 대화를 나누며 두 사내의 그림자가 문틈을 지나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뒤에 걷던 사내의 뒷덜미를 낚아챘어요. 사내를 사무실 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김과 동시에 앞서 걷던 사내가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잡고 있던 문짝을 바깥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육중한 문짝이 앞선 사내의 얼굴 쪽으로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사내가 얼굴을 감싸 쥐고 비틀거리는 사이 서진은 끌려 들어온 사내의 팔을 관절기로 꺾어 바닥에 맺히고 곧바로 밖으로 튕겨 나갔어요. 문에 부딪힌 사내의 명치를 무릎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고 턱을 짧게 쳐서 단숨에 의식을 끊어버렸죠. 두 명의 덩치 큰 사내가 어두운 사무실 바닥에 나란히 늘어지기까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쓰러진 사내들을 사무실 안으로 밀어넣고 소리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몇 층을 올라갈수록 경비의 밀도는 점점 높아졌지만 서진의 차가운 움직임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정교하고 고요해졌어요. 마침내 도달한 5층, 최상층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질감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딱딱한 리놀륨 바닥 대신 값비싼 카펫이 복도 전체에 두껍게 깔려 있어 발소리를 완벽하게 먹어치우고 있었죠. 눈이 시린 형광등 대신 은은하고 따뜻한 간접 조명이 고급스러운 벽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무진의 공간이 아니라 이 거대한 조직을 굴리는 우두머리의 영역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서진이 복도 끝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고개를 아주 살짝 내밀었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 맨 끝, 다른 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양문형 원목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양옆으로 허리춤에 불룩한 장비를 찬 험상궂은 경비 2명이 조각상처럼 꼿꼿하게 버티고 서 있었죠. 저 문 너머에 아이의 그림을 떨어뜨렸던 그 여자와 모든 악행의 꼭대기에 있는 보스가 숨쉬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만수 할배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서진은 차가운 벽면에 등을 기댄 채 느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요한 복도 위로 팽팽한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묵직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모퉁이, 거대한 원목문을 지키는 2명의 경비를 향해 서진의 고요한 시선이 꽂혔습니다. 서진은 바닥 구석에 놓인 붉은 소화기를 발끝으로 아주 살짝 밀어냈어요. 육중한 쇳덩이가 바닥에 끌리며 만들어낸 짧고 둔탁한 마찰음이 고요한 복도를 얕게 울렸습니다. 원목 문 앞을 지키던 경비 중 하나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난 모퉁이 쪽으로 걸어왔죠. 사내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서진이 사각지대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소리조차 낼 틈 없이 사내의 상체를 붙잡아 비틀며 단숨에 바닥으로 눕혀버렸어요. 곧바로 고양이처럼 가볍게 복도를 가로지른 서진이 남은 한 명의 등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무릎으로 사내의 오금을 가격해 중심을 무너뜨린 뒤 목을 휘감아 바닥에 조용히 눕혔죠. 2명의 정예 경비가 쓰러지는데 단 한 번의 파열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양문형 원목 문을 양손으로 밀어 열었어요. 육중한 문이 열리며 펼쳐진 공간은 허름했던 사체 지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십 평은 좋게 넘어 보이는 널찍한 방 안, 최고급 가죽 소파와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 그리고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죠. 방 안쪽 구석에는 기차에서 보았던 젊은 여자가 여전히 안정제 기운을 떨쳐내지 못한 채 카펫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번듯한 맞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이 거대한 사체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보스의 주변과 방 안 곳곳에는 방금 쓰러뜨린 문지기들보다 훨씬 체격이 큰 경비 대여섯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운동복 차림의 앳된 여자가 걸어 들어오자 보스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구야, 이 여자는? 곁에 있던 경비 하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아까 지점에서 연락이 끊겼는데 아무래도 이 여자가. 보스의 표정이 의아함에서 불쾌함으로 차갑게 굳어버렸죠.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 건물 경비 다 뚫고 처음으로 눈앞에 불청객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대단해도 혼자서 이 인원을 감당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만한 확신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보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단하긴 한데 여기서 어떻게 나갈 생각이야, 아가씨? 서진의 시선이 1초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방 안을 훑었습니다. 쓰러진 여자의 위치, 흩어져 있는 경비들의 동선,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과 가죽, 소파의 간격까지 모든 전술적 스캔을 마친 서진의 시선이 보스에게 가서 꽂혔어요. 저 여자 데리고 나갈 거예요. 타협이나 협상이 아닌 지독하게 건조하고 명확한 통보였습니다. 보스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죠. 우린 6명이야. 혼자서? 보스의 손짓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6명의 거구들이 일제히 서진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서진은 좁은 사무실에서 집기를 무기처럼 집어 던지던 이전과 달리 넓은 공간의 거리와 위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입체적인 전술을 꺼내 들었어요. 가장 먼저 달려오는 2명을 향해 몸을 날린 서진은 주먹을 뻗는 대신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의 모서리를 2 손으로 짚고 사내들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묵직한 원목 테이블이 바닥을 긁으며 밀려가 2 사내의 하체를 벽 쪽으로 완벽하게 가로막아 버렸죠. 그 틈을 타 옆으로 돌아 들어오는 덩치 큰 사내. 서진은 바닥을 구르는 대신 최고급 가죽 소파 위로 가볍게 뛰어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확보한 높이의 우위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사내의 어깨 관절을 낚아채 그대로 카펫 바닥에 매다 꽂았어요. 뒤이어 덤벼드는 사내의 팔은 교묘하게 비틀어 그의 덩치를 방패 삼아 통유리 창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죠. 사내의 등판이 유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그 거대한 몸집은 다른 공격자의 진로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넓은 방 안의 고급 가구들은 서진의 발끝에서 공격로를 닫고 동선을 분리하는 바리케이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전투가 중반으로 접어들자 남은 2명의 사내가 구석에 쓰러진 여자 쪽으로 교활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자를 인질로 잡아 서진의 움직임을 묶으려는 속셈이었죠. 서진의 발걸음이 번개처럼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여자의 몸에 작은 충격조차 닿지 않도록 서진은 사내들과 여자 사이의 비좁은 틈새로 아슬아슬하게 파고들었어요. 사내의 거친 주먹을 손등으로 쳐내어 궤도를 바깥으로 흘려보낸 뒤 허리춤을 파고들어 무릎의 반동을 이용한 엎어치기로 여자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1명 역시 목덜미를 짐승처럼 휘감아 조용히 바닥으로 눕혀버렸죠. 순식간에 끝난 전투. 널찍했던 임원실 바닥에는 5-6명의 거구들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며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허리를 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 뜨거운 땀방울이 서진의 턱 끝에 맺혀 카펫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허름한 지점의 오합지졸들을 털어낼 때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땀이었죠. 이 거대한 본부의 전투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그녀의 가쁜 호흡과 땀방울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사색이 된 보스가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책상 뒤에 감춰진 작은 비상문으로 몸을 돌려 도망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서진이 단숨에 거리를 좁혀 보스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바닥으로 거칠게 꿇어앉혔어요. 보스가 카펫에 얼굴을 처박은 채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게 얼마나 큰 조직인지 알아? 공포에 질려 끝이 갈라지는 목소리였죠. 경찰이 와도 내가 이기는 판이야. 변호사가 몇 명인 줄 알아. 모든 것을 돈과 인맥으로 덮어왔던 부패한 권력자의 전형적인 발악이었습니다.
서진은 보스의 양팔을 등 뒤로 교차시켜 움직일 수 없도록 단단하게 꺾어 눌렀어요.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할 거예요. 서진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사적 복수를 집행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약자를 구출하고 법의 통제망 안으로 넘기는 임무를 완수한 철저한 군인이었으니까요. 보스를 바닥에 완벽하게 제압해둔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구석에 웅크려 있는 여자 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완벽하게 엎드린 보스를 뒤로하고 서진이 방 안쪽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독한 안정제 기운을 이기지 못한 채 카페 뒤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서진이 몸을 낮춰 여자의 얇은 팔을 단단하게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나갈 거예요. 초점이 흐릿하게 풀려있던 여자의 두 눈이 느릿하게 서진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잃어버릴 뻔했던 아이의 그림을 주워주었던 바로 그 앳된 얼굴이었죠. 여자의 창백한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지만 의미 있는 음성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대답을 기다리는 대신 여자의 한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단단히 걸치고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비틀거리는 여자를 부축하며 임원실 밖 복도로 나선 순간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부터 거칠고 무거운 발소리들이 계단을 타고 웅웅거리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임원실에서 벌어진 둔탁한 소란을 눈치챈 남은 조직원들이 떼를 지어 몰려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의 차가운 눈동자가 복도 양끝을 빠르게 스캔했어요. 한쪽 팔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에게 완전히 묶여 있었고 좁은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다가는 아래에서 밀고 올라오는 다수의 인원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 뻔했습니다. 보호 대상을 곁에 둔 채 무리한 전투를 벌일 수는 없었죠. 서진은 즉시 방향을 틀어 복도 중간에 있는 텅 빈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자를 창가 쪽 구석에 안전하게 주저앉힌 서진이 방 안에 있던 육중한 철제 책상을 양손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쇳덩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책상이 굳게 닫힌 문짝 앞을 단단하게 가로막았어요. 만수 할배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기로 한 30분. 만약 그가 약속을 지켰다면 경찰이 출동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평범한 노인이 과연 도망치지 않고 제 시간에 수화기를 들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죠. 사무실 문짝을 걷어차는 둔탁한 충격이 3번 연속으로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밖으로 몰려든 조직원들이 발로 문을 걷어차며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다. 당장 문 안 열어? 나무 문짝에 쩍쩍 금이 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여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호흡을 깊게 가라앉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두꺼운 방음창 너머로 날카롭고 이질적인 굉음이 밤 공기를 찢으며 밀려들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죠. 여러 대의 차량이 내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마찰음이 건물 아래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려 블라인드 틈새로 창밖을 내려다보았어요. 칠흑같이 어두웠던 건물 앞 주차장이 경찰 특공대 차량들이 뿜어내는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으로 대나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방검복을 입은 무장 경찰들이 쏟아져 나와 건물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육중한 전술 차량들 한가운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각진 택시 한 대가 당당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만수의 택시였어요. 만수는 30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건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죠. 경찰차 앞에 직접 택시를 세우고 이 외진 곳까지 길을 안내하며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건물 안의 모든 인원은 무기를 버리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건물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 날뛰던 복도 밖의 소음이 일순간 쥐죽은 듯 멈췄죠. 당황한 조직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발소리만이 어지럽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거운 군화 발소리들이 건물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서진이 책상을 치우고 방문을 열고 나섰을 때 복도 바닥에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뒷수갑을 찬 채 길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원실 안쪽에서는 얼굴이 사색이 된 보스가 구겨진 맞춤 정장 차림으로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죠. 상황이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서진은 여자를 단단히 부축한 채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 위로 수십 대의 경찰차 불빛이 어지럽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폴리스 라인 너머 낡은 택시 운전석 문에 기대어 서 있던 만수가 정문을 걸어 나오는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만수의 굽은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서진 역시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떠한 인사말도 요란한 환호성도 오가지 않았죠. 사선을 뚫고 나온 앳된 여자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돌아온 늙은 택시기사의 시선이 허공에서 조용히 부딪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상황이 모두 끝난 건물 앞, 번쩍이는 구급차의 경광등 아래 여자가 두꺼운 모포를 두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혈관을 억누르던 안정제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흐릿했던 동공에 조금씩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너무 많은 일을 겪은 탓에 아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서진이 천천히 다가가 여자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서진의 마른 손이 자켓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내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여자의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놓였죠. 기차 안에서 여자의 가방 밖으로 떨어졌던 삐뚤빼뚤한 크레용으로 엄마와 아이가 손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여자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아래로 향했어요. 초점 없던 눈동자가 종이 위로 닿는 순간 여자의 굳어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한 손끝이 아이가 서툴게 그어놓은 크레용 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더듬어 내려갔죠. 여자의 커다란 두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툭 떨어져 종이 위로 번졌습니다. 서진은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어요. 여기야, 여기. 노란 폴리스 라인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품에 작은 아이를 꽉 안은 채 경찰 통제선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죠. 여자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림을 쥐고 있던 여자가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를 발견한 여자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던 두꺼운 모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다리에 여전히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음은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통제선을 향해 끈질기게 발을 내디뎠어요. 마침내 선 앞에 다다른 여자가 무너지듯 무릎을 꿇으며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두 팔이 엄마의 목을 단단하게 감싸 안았죠. 아이의 작은 입이 움직였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 여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은 채 어깨만 가늘게 떨렸어요.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딸의 등을 조용히 쓸어내렸습니다. 서진은 한 걸음 물러선 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크레용으로 조잡하게 그려져 있던 그림이 눈앞에서 완벽한 현실이 되어 숨을 쉬고 있었어요. 서진이 몸을 돌렸습니다. 구급차 뒤편 낡은 택시 앞문에 기대어 서 있던 만수가 서진을 발견하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죠.
서진이 가벼운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만수 할배, 솔직히 30분 안 기다렸죠? 서진이 묻자 만수가 멋쩍게 뒤통수를 극적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30분은 무슨, 내가 밖에서 무서워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가씨 들어가자마자 덜덜 떨면서 바로 전화 돌렸지. 거친 밤이 시작된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작고 편안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만수가 굵게 파인 눈매를 접으며 서진을 바라보았죠. 서진이,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부산이요. 원래 가려던 곳이니까요. 아, 그래. 부산.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점퍼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이내 모서리가 잔뜩 닳고 구겨진 개인 택시 명함 한 장이 서진을 향해 내밀어졌어요. 우리 동네 올 일 있으면 이 할배한테 전화해. 다음에 내 택시 탈 때는 따블 안 받을 테니까. 서진이 명함을 받아들어 자신의 주머니 속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고마웠어요, 할배. 만수가 운전석에 올라타며 시원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낡고 투박한 택시가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새벽의 텅 빈 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진은 붉은 후미등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택시의 뒷모습을 배웅했죠. 서진이 다시 발걸음을 떼어 기차역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기요. 등 뒤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여자가 돌아서려는 서진의 뒷모습을 향해 다급하게 부른 것이었죠. 서진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차오르는 울음 탓에 더 이상 어떤 말도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대신 여자는 아이를 꽉 안은 채로 서진을 향해 아주 깊고 무겁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나 화려한 감사 인사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무건의 인사 하나에 세상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돌아서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새벽의 텅 빈 도로를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이른 오후, 며칠 전 급하게 뛰어내렸던 그 역의 플랫폼에 부산행 기차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낡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기차에 올랐어요. 처음 기차표를 끊었던 날과 똑같은 목적지, 똑같은 창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좌석 위 선반에 툭 올려놓고 자리에 앉는 그녀의 어깨는 며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 보였죠. 군번줄이 벗겨진 텅 빈 목덜미가 더 이상 어색하거나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안내방송과 함께 미세한 진동을 내뿜으며 도심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세상의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싶어 억지로 눈을 감았던 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통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대각선 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편안하게 등받이에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평온한 풍경들을 말없이 응시했죠. 회색빛 빌딩 숲이 끝나고 넓은 들판 위로 따사로운 봄 햇살이 평화롭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고요한 기차 안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자켓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어요.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전혀 뜨지 않는 완벽하게 모르는 번호였죠. 서진은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진 대위님이시죠? 창밖을 향해 있던 서진의 시선이 거두어지며 정면을 향했습니다. 전역했습니다. 예비역 대위입니다. 서진이 정정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외곽에서 하신 일도요. 서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가늘어졌습니다. 기차 안의 일정한 레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을 채웠죠. 국가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장비도 지원도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저희를 해내신 분은 처음입니다. 누구시죠? 서진의 목소리가 한층 서늘해졌습니다. 남자는 정체를 밝히는 대신 여유로운 억양으로 말을 맺었어요. 대위님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고향에 도착하셔서 짐을 푸실 때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뚝! 짧은 신호음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끊어진 휴대폰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자가 누구인지,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크게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진의 굳게 다물린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위를 향해 부드러운 호를 그리고 있었죠. 서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푸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소리와 규칙적인 쇳소리가 부드럽게 뒤섞이며 객실 안을 채웠습니다. 기차는 눈부신 오후의 햇살을 가르며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라마 어떠셨나요? 너무나 완벽한 서진 대위의 활약과 택시기사 만수알배의 용기가 합쳐져 애기 엄마를 위기에서 구출한 드라마였습니다. 서진에게 위기도 있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는 모습에 가슴이 시원해지는 통쾌한 드라마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선가에서 온 전화를 보면 서진의 활약은 계속될 여운까지 남겨주었어요. 앞으로도 마음을 움직이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